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붓글씨를 쓰면서 심신을 수양했을 뿐 아니라 예쁘고 보기 좋은 글씨를 넘어 마음을 담는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초서로 유명한 동네 양사원 선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깊은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닌 제가 볼 때도 뭔가 이렇게 영감이 느껴질 정도의 예술. 강원도에는 우선 저기 양사원 선생 자치가 서린 곳이 많습니다. 양사원이 얼마나 호방하고 틀에 매이지 않고 8곳 중에 공교롭게도 그 2곳을 제외한 6곳이 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힘을 내라고 자신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만든다. 이런 글을. 자, 오늘의 주제는 동네 양사원 선생입니다. 먼저 이모민 교수님이 이 양사원 선생은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양사원 선생은 강원도를 무척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그 복례라고 하는 호를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례는 금강산을 지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복례라고 하는 호를 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양사원 선생은 한국 서예사에서 특히 1500년대 서예사에서 아주 큰 획을 그었던 그런 대표적인 그 인물입니다. 예. 그 양사원 선생도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 생활을 했고요. 그의 형과 아우 또 아들 또 문과에 급제해서 그 상당한 그 가문의 영예를 얻었던 그런 집안인 것 같습니다. 네. 양사원 선생이 강원도와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많이 있죠. 네. 관계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 양사원 선생이 한 40여 년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이분이 이제 내직보다는 이 외직으로 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목민관 생활을 목민관 또는 지방관 생활을 했는데 그 40여 년 자기가 그 관직 생활을 하는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이 강원도에서 했어요. 예. 강원도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차차 말씀이 나오겠지만 각별한 어떤 청렴성 또 그리고 애민정신 이런 걸로다가 그 선정을 펼치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호방한 풍류기질이랄까? 풍류기질을 갖고 있고 글씨를 아주 잘 쓰셔서 소위 초서의 신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이래다 보니까 도내 여러 곳에 그분의 글씨라든지 그분과 관련된 어떤 일화가 깃든 흔적들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양사원 선생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초서의 신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서예가로서, 그러니까 특히 초서의 달인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조문규 선생님, 이 정도의 그 글씨, 그러니까 양사원 선생의 글씨가 도대체 얼마나 잘 쓰시는 건지 특징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양사원 선생님은 그 조선조 3대 서예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한석봉,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 선생, 그리고 복례 양사원 선생 이렇게 지칭될 정도로 굉장히 서예에 있어서 달인의 경지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특히 역대 명가들의 서풍을 두루 이렇게 섭렵을 해서 자신의 서풍으로 수용하여서 개성 있는 서체를 소화한 것이 더욱 높이 평가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우리 조문규 선생님도 수십 년 서예를 하셨잖아요. 그럼 양사원 선생님의 수준이 100
이라고 그러면 우리 조문규 선생님 그 100을 기준으로 할 때 몇 점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왜냐면 수십 년 또 서예를 하신 분이니까. 그 기간에 비례하기보다는 서예는 배워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깨달아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제로고 깨달으면 100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그러면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평가는 그냥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만훈 교수님. 조문규 선생님께서 최근에 그 강릉 지역에서 크게 글자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그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복한 1500년을 기념해서 그 주문진에 있는 그 해양수련원 앞마당에 그 큰 대자를 진짜 쓰셨거든요. 그 이 양상은 선생이 대자도 굉장히 잘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조문규 원장님의 저는 그 현장에서 그 글씨를 봤는데요. 그 이사부 장군의 그 활달함이 넘치는 그 글씨를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그 저희가 깊으신. 그러면 저 21세기의 양사원이다. 뭐 그렇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저희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신 이 프로그램 시간여행 강원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우리 강원도 곳곳에 남아있는 복례 양사원 선생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고 왔거든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양사원 선생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흥정계곡에 팔석정이 자리하는데요. 팔석정 하면 정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8개의 바위를 가리킵니다. 양사원 선생이 이곳 경치에 반해서 8개의 바위에 이름을 새겼던 거죠. 원래 왜 팔석정이냐면요. 8개의 돌, 팔석이니까 8개의 돌멩이에다가 8개 글자를, 8군데 글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위 모양, 하나하나 바위 모양에 따라서 그걸 이름을 다시 붙인 거예요. 맑은 흥정계곡의 물길을 따라 양쪽으로 늘어선 바위와 소나무의 멋진 풍경. 그 자연 경치에 탄복해 신선처럼 논일며 8일 밤낮을 머물렀다는 양사원 선생이 이름 붙인 바위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글씨를 쓰신 것 중에서 첫 번째 글씨가 이거예요. 이 바위인데 석지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석지청년. 마치 푸른 연꽃이 피어있는 듯한 바위란 뜻을 새긴 석지청년.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간직한 바위에는 전설 속의 삼신산 중 하나인 영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깊은 물, 강태공들이 탐낼 만한 낚시 명소에는 신선들이 앉아 낚시하기 그만인 바위란 뜻의 석대투간이란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소나무가 자라난 바위를 보고는 마치 복례산을 보는 듯하다 해서 복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신선들이 누워 낮잠을 즐기기에 좋다라는 뜻을 가진 석실 한 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현재 남아있지 않은 바위도 있는데요. 서교 도약, 신선들이 뛰어오르기 좋은 바위는 세월의 풍파 속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선들이 앉아 장기를 두기 좋은 바위라는 석평위기도, 전설 속 삼신산 중 그 마지막 산인 방장의 이름을 딴 바위도 오랜 세월이 흘러 유실돼 버렸죠. 물길이 바뀌고 시간은 흘러 많은 것이 달라진 팔석정. 물론 지금도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예, 많이 오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알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경치가 좋으니까 놀러 오시는 분, 즐기러 오시는 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죠.
그 의미를 다 알고 왔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 의미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호젓하게 풍류를 즐기던 양사원 선생의 발자취는 바위를 뒤지면 곳곳에서 희미하게 남아 드러납니다. 1년에 3차례씩은 이곳을 꼭 찾았다는 그의 흔적을 찾는 것도 팔석정을 감상하는 또 다른 재미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양산 선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산 선생은 언제 과거에 급제했고 어떤 벼슬을 지냈는지 이모민 교수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양산 선생이 과거에 급제한 건 1546년입니다. 명종 때인데 이제 주로 이제 지방장관, 즉 목민관 생활을 참 오랫동안 하는데요. 8곳 중에 공교롭게도 그 2곳을 제외한 6곳이 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삼등, 함흥, 평창, 강릉, 회양, 안변, 철원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이제 그가 재임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 고을들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고을입니다. 특히 우리 이 강릉의 경우는 우리가 강릉 대도호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국가 중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지역이고요. 안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변 도호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철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다 그 3품 이상이어야지만 그 지방에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사원 선생은 과거 합격 이후에 중앙에서 요직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목민관으로서는 큰 역할을 했다. 물론 그 백성들을 위하고 또 지방에 있으면서 특히 우리 강릉에 있으면서 했던 행적들을 좀 보면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 양산 선생을 그분은 글 잘 쓰고 서예 잘하고 풍류를 즐겼구나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양산 선생은 이 강릉 지역에 있으면서 그 많이 효행에 뛰어난 사람들을 발굴해서 천거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서문들을 지어서 뭐 현판에 걸게 한다든지 한 그 성리학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적들도 많이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짧은 말씀으로도 이 양사원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대략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주로 외직에 또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관직, 뭐 고관 이런 건 지내지 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출세길이 빨랐던 이 내직보다는 주로 이제 목민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앙 요직에 있을 기회는 별반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 선생 자신이 어떤 출세보다는 이 글씨를 잘 썼다, 뭐 그 시를 잘 졌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어떤 문학적 또는 예술적 소양,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기질 자체가 이 산수 유람을 즐기는 어떤 풍류남아의 기질이랄까? 우리 저기 MC께서도 그렇지 않나요? 뭐 비슷한 성품인 것 맞죠. 같습니다. 그런 기질하고 관련이 있다. 이 지방관으로 이렇게 주로 돈 것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양사원 선생이 이 지방직 위주의 벼슬을 한 거는 그분이 서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 서출이었던 것 같다 하는 것은 주로 이 조선 후기 야담집에 이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그분이 명백히 이 서출이었다는 게 당대에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정시를 도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서출이었다, 이렇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야담집에 그런 설 내지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양사원 선생이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은 곳이 평창입니다. 근데 평창 군수를 지내던 시절에 당시 임금이던 그 명종에게 올린 상소문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얘기죠. 이게 참 드문 경우예요. 일개 그 고을의 어떤 그 수령이 이렇게 상소를 해가지고 그게 또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 거기에 걸맞는 비답까지 내리고 이러는 경우는 그 실록에도 뭐 이렇게 흔히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이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사원 선생이 이제 평창 군수로 있을 때에 이 실록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평창이라고 하는 곳이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였던 그 목조 있지 않습니까? 네. 목조. 우리가 왜 용비어천가에 봐도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뿐이에요. 이 목조에 비었던 이 효공왕후의 고향이다. 네, 어디가? 평창이. 예. 그 일설에는 뭐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평창이시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고향이라고 해서 이 현을 갖다가 군으로다 승격을 시켜줍니다. 네. 네. 왜? 왕실의 외향이다 이렇게 해서 외가골이다. 그렇게 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사원 선생이 와서 보니까 이 평창의 백성들이 너무 이게 그 궁핍하다. 예. 궁핍하고 또 이 과중한 어떤 부역이라든지 각종 세금 이것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예. 그 탕감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간청을 하는 그 상소를 올리는데 이 명종께서 이걸 보고 감동을 해요. 네.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이 시각적으로 그림까지 그립니다. 그림까지. 예. 글로만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명종께서 이 비답을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직접 제 얘기보다도 임금이 명종이 내린 비답을 실록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그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561년 2월 17일자인데 명종실록에 보세요.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림까지 상세하게 그려가며 지역 사정을 소개하고 여러 계책까지 설명하고 있는 바 그 정성이 가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멋진데요. 네, 멋집니까? 네. 아, 양사원 선생이 그 평창 군수를 지내고 나서 지금 한 450여 년이 흘렀는데 올림픽을 치르는 걸 아셔야 될 텐데. 예. 이 양사원 선생이 회양부사로 또 부임하셨을 때는 금강산을 자주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지금 호가 복례라는 것도 바로 또 관련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조문규 선생님, 그 금강산에 아직도 양사원 선생의 글씨들이 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임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사원 선생의 글씨는 큰 글씨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는 이렇게 암각에다가 네. 새겨놓은 글씨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복례풍악 원화동천이라고 하는 그 글씨는 이게 저도 답본으로 봤습니다만 네. 그 시대에는 이 글씨들을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쓰는 게 대체로 그런 풍조였습니다. 네. 근데 그 작품을 보면 양사원이 얼마나 호방하고 틀에 매이지 않고 삶이 그렇게 자유롭기를 바랬는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예. 굉장히 호방하고 그 초서체로 작업된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 자유로움을 미 결국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가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명품들이 금강산에 많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금강산 구경이 1000냥이라고 하면 글씨 구경이 900냥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을 전해 듣게 돼서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얼른 빨리 여건이 돼서 우리가 그 양사원 글씨 그 앞에서 이걸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에는 우선 양사원 선생 자치가 서린 곳이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근데 뭐니 해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평창입니다. 네. 평창이고 평창에서도 봉평 지역입니다. 네. 그 메밀꽃 필무렵으로 예. 유명한 그 봉평 지역인데 이 양사원 선생이 강릉 부사 시절에 이 봉평 일대에 그 이 비경에 아주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자를 하나 짓는데 네. 그게 8일경입니다. 8일경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금은 물론 없는데 8일경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놓고 매년 이 봄, 여름, 가을 이 3번 그러니까 각 계절에 한 번씩 해서 3번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상을 즐기고 저는 여기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정말 비경 중에 비경입니다. 비경인데 그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그 또 그냥 가만히 있으시지 않고 거기 그 계곡에 큰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위 똘에다가 바위를 8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다 각각의 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선 이 중국에서 옛날서부터 그 삼신산이라고 하는 복례, 그 다음에 방장, 영주. 지금 복례양산 하는데 이 복례도 사실 중국의 전설상의 산인 삼신산 중에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네. 복례산이라는 게. 그래서 복례, 방장, 영주 이런 이름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낚시하기 좋은 바위다라고 하는 뜻으로 석대투간 이런 낚시하기 좋은 바위 그걸 또 새겨놓고 그 다음에 또 그 근처에는 낮잠 자기 좋은 바위 해가지고 석실한수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 바위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고 새겨놓고 하는 이런 어떤 온갖 풍류를 이 남겨놨는데 요것을 일컬어서 이 8개의 바위를 팔석정이라고 그래요. 이 양산 선생이 40여 년 동안 관직 생활하시면서 이제 8곳의 수령을 지내시고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양산 선생은 이제 관직 생활 와중에 그 지릉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릉은 그 익조의 그 능입니다. 익조의 능이고 이제 그 이성계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하면 이제 증조부에 해당되는 지릉인데요. 이 지릉이 그 함경도에 있습니다. 그 지릉의 화재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서해 쪽으로 황해도 쪽으로 이제 유배를 갖다가 이제 병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보면 그 아마 그 고성 지역에 있으면서일 것 같은데요. 그 해안가에다가 뭐 정자를 하나 지어놨다라고 그렇게 고성 지역에 있으면서 정자를 지어놨다 그러는데 그 정자에 그 우리가 한자로 나를 빗자라고 하는 그 글자가 들어가는 그 정자 이름도 그렇게 정하고요. 근데 마침 그 이제 바람이 불어서 그 정자의 빗자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근데 또 그 양산 선생이 돌아간 시점하고 그것이 날아간 시점이 또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망과 양산 선생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그 양산 선생이 고성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는 아마 양산 선생의 그 목민관으로서의 그 훌륭함 또는 뭐 후대의 이 그 서예가로서의 어떤 그 명성 이런 것들을 후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존경으로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로 표현됐고 이 비가 날비자인데 이게 또 하늘로 날아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호 이익 선생이 그 성호사설에서 그 양산 선생의 그 서체를 보고 비유를 하면서 이 양산 선생의 서체는 아주 그 활달하면서도 이것은 마치 그 선골, 그 신선의 그 뼈와 같다고 아주 그런 그 의미심장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대에 이게 빗자로 묘사되는 것도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신선의 흔적이 그대로 후세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생각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양사원 선생의 이 글씨들, 이 흔적들은 우리 강원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릉 인근에서 바로 또 양사원 선생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그 현장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양사원 선생의 글씨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내구산 기슭. 꽤 험한 산길을 헤치고 한참을 올라가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작진을 반겨준 것은 이종손의 묘갈입니다. 이종손 묘갈 여기 있습니다. 조선 전기 선비였던 이종손. 이종손은 양사원 선생의 장인인 이시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묘가를 양사원 선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번에 발견된 묘가는 아닙니다. 예, 지금 이 비는 조선시대 이종선 묘갈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이제 이 가문의 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가문의 공덕, 이 망자의 업적 이런 것들을 쓰고 끝에다가 이제 시문을 적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는 양사원이 강릉부사로 재직했던 1571년부터 74년 사이 어느 때인 것 같은데 이 양사원 묘비가 여기도 있고 요 뒤에 이제 이시춘 묘비가 또 있는데 이시춘은 양사원의 장인 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부사가 이 묘비를 써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묘가를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자 묘가의 주인인 이종손의 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종손의 묘 위쪽에 양사원 선생의 장인인 이시춘의 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양사원 선생의 글씨가 바로 이 묘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네, 이 비는 방금 우리가 보고 왔던 그 묘갈의 주인공이었던 이종선의 아들 되시는 이시춘의 묘비입니다. 값싼 교수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벼슬에 그렇게 크게 출사해서 높은 벼슬을 지내지는 않았고 양사원의 이제 장인 어른 되고 이 뒷면에는 그 이시춘 가계와 이시춘의 이제 그 형제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은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산기슭에 말없이 묻혀 있다가 세월이 흘러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양사원 선생의 글씨.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 평가받는 그의 자취를 만날 수 있어 반갑기만 한데요. 그렇게 소중한 역사의 페이지가 또 한 장 펼쳐졌습니다. 이렇듯 양사원 선생은 글씨로 일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초서체는 중국의 왕희지를 넘어서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임 교수님, 이 아직 남아있는 양사원 선생의 글씨,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이번에 발견된 묘비 외에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 최근에 그 언론에 보도된 그 강릉 성산면 오봉리 구봉산 자락에 있는 그 묘비가 발견이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 지역에 저는 이 그 보도된 묘비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건 봤는데 그 지역에 그 이 양사원 선생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묘비가 또 있습니다. 그 이종손 묘갈명이라고 해서 아마 지금 최근에 발견됐던 그 이시춘 그 묘비하고 이종손이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다 안성 이씨들입니다. 그 집안들이 거기가 그 안성 이씨의 선산인데 이 안성 이씨는 그 복례 양사원 선생과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릉 부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그 집안들의 이런 묘비를 쓴다든지 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된 것 외에도 그 오봉 쪽에는 그 이종손 묘갈이라고 해서 묘비문을 직접 쓴 것들이 지금 사실 이종손 묘갈명은 학계에 보고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것은 또 다른 아마 비석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 강릉 지역의 효자에 관련된 효행을 기록한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강릉시 포남시장, 즉 동부시장, 포남시장의 동부시장 쪽에 가면 그 효자각이 하나 있습니다. 김덕장 효자각이라고도 있고요. 또 그 김담이라고 하는 또 효자가 강릉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히 이제 김담과 관련된 효행을 직접 천구하고 그 이제 국가로부터 정려를 받았을 때 그 효자각에 붙여놓는 현판의 서문을 이 복례 양사원 선생이 직접 써서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금강산 못지않게 양사원 선생의 그 흔적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화면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40대 초중반 이상인 분들이라면 어린 시절, 뭐 초중학교 시절에 학원, 요즘처럼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주산 학원, 요즘 주산 학원 거의 다니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미술 학원도 있었지만 바로 이 서예 학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린이들이 서예 학원에 다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서예 학원이 참 인기였단 말이에요. 그쵸. 저도 무려 한 8년 세월을 어린 시절에 서예 학원에 이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조문규 선생님 모셨으니까 이 서예의 서체 있잖아요. 네. 그 서체는 주로 이제 한문을 가지고 우리 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서체는 이렇다 또 볼 땐 이런 데 관점을 둬야 된다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서체가 우리 통상 그 지금 회자되는 서체는 네. 5종류 정도. 그래서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 양산 선생님이 이제 초서 부분에서 특출한 기량을 보이신 분이고요. 자, 서체가 5종류 정도의 서체가 우리 그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서체라고 그럽니다. 예. 이 전서체는 문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 황제 때까지 이 전서만이 서체로 네. 활용되던 그런 서체입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예. 그 글씨는 그 내용과 더불어 서체가 부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네. 이 내용은 소나무는 네. 서리를 맞아도 항상 푸르다 하는 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서 같은 서체가 부합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서는 사무용 글씨나 예. 좀 아래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전서처럼 경직되지 않고 네.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서체입니다. 자유롭긴 한데 어렵네요. 예. 이것은 그 일체의 사물을 봄과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네. 포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 그래서 전서에서 예서로 이제 그렇죠. 진행됐고. 네. 예서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해서를 한번 해서. 써보겠습니다. 예. 해서는 서예에 있어서 표준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인식하는 그런 서체에 해당하겠습니다. 해서 표준체. 한글로 말하면 이 해서는 정자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이 해서입니다. 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문학을 공부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써오던 글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정치는 그 청백하게 해야만이 국민이 화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에 딱 필요한 네. 글을 또 써주셨네요. 이 강릉 지방에도 그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자들이 모여서 글을 짓고 글씨를 쓰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포 주변에도 그 금난정이라든지 네. 은난정이라는 금난만월계. 그 네. 계원들이 모여서 네. 그렇게 풍류를 읊고 글씨를 쓰고 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많이 썼던 그런 서체입니다. 이게 행서. 행서입니다. 네, 행서. 특히 행서는 왕이지가 주로 써서 예. 많이 그 유명한 서체인데 왕이지가 만든 것은 아니고 잘 썼다고 네. 하는 겁니다. 예. 행서를 창시한 사람은 후한의 유덕승이라는 사람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액이나 주련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들야자입니다. 들야자는 들야.
행서는 이렇게 설명이 없으면 무슨 글씨인지 잘 그러니까. 모를 수 그러니까. 있겠어요. 주변에 글씨 보면 하나도 못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학자입니다. 학을 세조자가 교수님들 여러분이 계신데 글자를 못 알아맞히시네. 이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 직역을 하면 조철이 떠가는 구름과 들판에 나르는 학이는데 그런 뜻보다는 이 세상과 인연을 좀 끊고 조용히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문장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나 같아서 나의 용어가 같아요. 고운 야학 안 어울리시는데요. 힘든 생활을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다음은 초소를 써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초서네요. 네. 초소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양사은의 특기가 이 초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그런 서체이고 아주 활달하고 그분의 성정을 예.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서체가 아닌가. 그 손끝의 기능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죠. 쓸 수 있는 그런 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저거 봐. 네.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예. 자, 이게 초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이걸 마치시면 좀 선물로 좀 쇼를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마치신 분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힌트를 좀 춘화 추실입니다. 춘화 이게 출신. 봄춘자로 이건 봄춘자고요. 한달 화자. 예, 빛날 화자입니다. 그리고 빛날 화자. 네. 아, 이 빛날 화자는 꽃한자의 고자이기도 합니다. 꽃 한자에. 예. 그리고 가을 가을 추자. 추. 요거 실자입니다. 예. 열매 실자. 예. 아, 그래서 야, 춘화 추실 그래서 봄에 꽃 피고. 전혀 봄꽃과 네. 가을 열매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 문기와 이거 덕행 예, 그런 의미로 쓰여진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걸 춘화 추실인데 요게 초소의 형태입니다. 예. 야. 그래서 양상한 선생님이 잘 쓰셨다는 글씨를 제가 여기에서 써서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서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봤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체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이 서예라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절절히 지금 느꼈습니다. 이게 정신이 반영되는 것이니까 겉으로의 기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연하게 여러분 드셨을 텐데 이렇게 명필, 글씨를 잘 쓰시는 우리 양사은 선생께서는 당연히 시 자체도 잘 지으셨을 것 같아요. 네, 문장뿐만 아니라 시에도 아주 뛰어나셨던 분이신데요. 네네. 사회자님께서 좋으신 목소리를 한번 시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걸요? 네. 네. 이 한자를 딱 보니까 네. 바로 번역이 되네요. 네.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듣자하니 천하의 사람들 고려국에 태어나길 바란다지 직접 보는구나 금강산 12,000 옥봉우리 네. 라는 짧은 시인데 이만큼 저 금강산에 대한 애착이 크셨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 복내 시집 1권에 나오는 금강산이라는 시인데요. 예. 아무런 수식도 뭐 과장도 없지만 바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금강산을 보기 위해서 네. 고려국에 태어나기를 바랐다는 옛 이야기를 인용한 그런 시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 제가 금강산에 관한 시를 한 편 더 네. 읽어보겠습니다. 백옥경, 복내도 드넓은 안개와 물결은 늙었는데 빛나는 바람과 달은 좋구나. 벽화도 아래 한가로이 오가 노라니 선악 울음 한 소리에 천지가 늙어있네. 예. 네,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아마 그 금강산의 모습이 그 어떤 신선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던
있다고 이제 생각한 그 시문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글도 잘 짓고, 뭐 글씨 당연히 잘 쓰시고, 또 호방한 풍류계에 계신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또 당대에 친분이 두터운 또 유명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이죠. 예. 예, 허엽. 오. 허엽과 같은 이런 이제 사대부 아닙니까? 예. 사대부도 있었고 허균 선생의 시 스승이 그 우리도 언제 다루었던 그 송곡 이달, 네. 이달과도 아주 친분이 깊었고 또 임난 때에 그 승병장을 했던 서산대사 휴정 네. 이분하고도 이 그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 휴정.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의 최고의 예언가라고 일컬어지는 이 울진. 네. 그 당시는 이제 강원도였는데 울진 출신의 그 격암 남사고 이런 분들하고 예. 아주 특별히 그 교류가 그 많았는데 특히 그 양사원은 이 중에 이제 이달 하고는 이 금강산 유람도 같이 했습니다. 양사원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달이 그 부음을 예. 받을 거 아닙니까? 예, 부음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의 송곡 이달은 그 양사원을 생각하면서 곡 양복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사원 선생 죽은 데 대한 곡을 네. 그 시로서 남기는데 그걸 네.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인 줄 본래 알았으니 슬퍼하며 부질없이 수건을 적실 필요가 없네. 예. 그대 동력바다의 복례로 돌아가는 길에는 벽도와 수천 그루가 활짝 핀 봄이리라.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역사 가정, 역사 스토리 이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역사 속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지 않겠습니다. 단지 역사의 가정을 오늘로 가져오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뭐 조문구 선생님은 당연히 양사원처럼 이렇게 명필이시지만 나머지 세 분도 다 명필이라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명필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내가 양사원만큼의 명필이라는 걸 가정, 그게 오늘의 이프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글귀를 내가 멋있게 휘호로 남기고 싶은가가 오늘의 가정입니다. 먼저 늘 어린 왕자를 연상케 하시는 이모민 교수님께. 네. 예, 뭐 오늘은 좀 부담이 됩니다. 처음 해서요. 뭐 요즘 시세가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그런지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이 이제 그 쟁점들이 네.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 양사원 선생님처럼 글씨를 잘 쓴다 그러면 이 글씨는 좋은 점만 가지고 있지 않고 글씨는 여러 사람들이 봐서 나의 마음을 읽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또 스스로 그 글씨를 보고 그 마음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저는 이런 표현을 하나를 좀 뭐 꼭 어디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그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 그 좀 젊은 청춘들한테 이제 청년 취업 뭐 이런 거 굉장히 좌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힘을 내라고 자신이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만든다. 이런 글을 저는 스마트폰에 생각과 행동이 자신을 만든다. 네,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스마트폰에다가 제 글을 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조문규 선생님은 실제로 또 서예 가시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그 매체들이 사람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 속에다가 독자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조용히 앉아서 나를 돌아다보는 계기가 요즘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자 관심. 역시 그 서예가 다우시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지막 답은 홍인희 교수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 우리 21세기 복례 양사원 선생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21세기의 양사원 저는 선생께서. 네. 상당히 그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데 그 아까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그 우리 사회의 화두가 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게 그 화두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역사 문제잖아요. 예. 국내적으로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쟁점이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역사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동북아 쪽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역사 문제, 역사를 둘러싼 문제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 그 자체에 해법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 그 경복궁 앞에 이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죠. 동상 옆에다가 그 동상 그 옆자리에다가 세종 스스로 설파하신 그분이 설파하신 그 금원을 하나 써놓고 그거를 이제 위정자들 거기 정부 기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세종시로 내려갔지만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위정자들의 어떤 귀감으로 삼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세종대왕이 그 설파하신 그 금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실록에 나와 있는 건데, 대저 정치를 잘 하려면 필히 지난 칠한의 발자취를 살펴야 하고, 그 자취를 보려면 오로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볼 일이다. 이게 세종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복례 양사원에 필적할 만한 글씨로다가 줄여서 정치를 잘 하려는 자, 역사를 살펴라. 이렇게 적고 싶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서 속담이나 시조를 또 선생님들한테 배웁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시조가 바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가거든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왜만 높다 하더라. 라고 어린이들이 귀엽게 아마 부모님 앞에서 외우곤 하는 모습을 본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태산가를 지으신 분이 오늘 주제였던 양사원 선생이시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간 여행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재미있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